그깟 방 한 칸 못 내주냐? 네 신우 불쌍하지도 않아? 제 50평 아파트에 얹혀 사는 주제에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제게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쓰셨습니다. 만삭인 시누이까지 책임지라며 큰 소리를 치시다니 그 뻔뻔함에 입이 떡 벌어졌죠. 어머님이 더 불쌍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차갑게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시어머니의 짐을 복도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대성통곡하고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쫓아내며 아주 시원한 복수를 완성했는데요. 제명이 50평 아파트에서 벌어진 통쾌한 사이다 퇴출극.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원이라고 해요. 올해로 34살, 평범한 회사를 다니며 살아가는 그저 그런 직장인이지만 사람들은 어쩌다 제 친정을 알게 되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곤 하는데요. 강남 한복판, 그것도 50평짜리 대형 아파트에서 자랐다고 하면 어김없이 어머, 금수저였구나 하는 말이 따라붙거든요. 50억이라는 입에 올리기에도 묵직한 그 숫자가 저희 집의 시세였지만 솔직히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집이 그렇게 대단한 줄도 모르고 컸어요. 저희 집 거실 한가운데에는 아빠가 손수붓을 잡고 한자 한자 써내려 가신 가운 액자가 묵직하게 걸려 있었어요. 인품, 인성, 예의, 친절, 봉사. 어린 제 눈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글자가 어찌나 어렵게 느껴졌는지 그저 거실 벽지의 일부인가 보다 하고 지나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고 사회에 발을 디딘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저 5개 단어가 저희 집안의 뼈대이자 아빠의 평생 신념이었다는 것을요. 아빠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신 분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 청사로 향하시고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시는 그 성실함 하나로 우리 3남매를 키워내셨죠. 엄마는 또 어떻고요. 평생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으시고 늘 단정한 모습으로 식탁을 차리시며 자식들 뒤를 살뜰히 챙기시던 분이거든요. 두 분 다 어찌나 검소하신지 50평 아파트에 사시면서도 10년 넘은 식탁을 그대로 쓰시고 소파 팔걸이가 해져도 손수천을 덧대 쓰시는 그런 어른들이세요. 제가 어릴 적 아침마다 저희 집에 도와주러 오시던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일부러 마중을 나가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모님. 오시는 길에 힘드셨죠? 엄마가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시는 그 모습이 어린 제 눈에 어찌나 인상 깊게 박혔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저를 슬쩍 끌어다 옆에 세우시고 채원아, 너도 인사드려야지 하고 부드럽게 일러주셨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드렸고 그러면 이모님은 한박웃음을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어요. 그럼 엄마는 늘 제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람한테는 위아래가 없어.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야. 그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가장 귀한 거란다. 사람을 사람으로 먼저 보라는 그 단순한 가르침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가장 귀한 가르침이었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조용한 헌신은 저희 집안 곳곳에 푸르른 걸음이 되어 자식들을 길러냈어요. 큰오빠는 가구 사업에 뛰어들어 10수년을 고생하더니 이제는 업계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사장님이 됐고요. 언니는 손바닥만한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학생 수백 명을 거느린 어엿한 학원장이 되었죠. 가족 모임이라도 있을 때면 형제들 입에서 나오는 매출액 단위가 억대를 훌쩍 넘어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머쓱하게 그냥 웃기만 하죠. 가끔 언니가 제 등을 툭 치며
한마디씩 던지곤 했어요. 채원아, 너도 사업 한번 해보지 그래? 아버지한테 자금 좀 보태달라고 하면 금방 자리 잡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형제들이 이뤄낸 성공이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어쩐지 부모님 돈에 손을 대는 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제 두 손으로 월급 봉투를 받아주는 그 소박한 보람이 저한테는 훨씬 달콤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평범한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아침마다 출근 카드를 찍고 저녁이면 야근에 시달리는 그런 직장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한마디씩 했죠. 친정이 그렇게 대단한데 왜 굳이 그러고 사느냐고, 부모님께 좀 기대도 되지 않느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부모님 재산은 우리 부모님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부모님이 평생 허리띠 졸라매시며 일궈놓으신 그 재산은 두 분이 노후에 따뜻하고 편안하게 누리실 몫이지 제가 함부로 입을 벌려 탐낼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이 제 친정 얘기를 꺼내며 부러워할 때마다 저는 일부러 더 겸손하게 행동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일도 없었고 외제차를 사달라고 조른 적도 없었죠. 행여나 누가 저를 보고 돈 자랑하는 졸부 딸이라고 손가락질할까봐, 그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될까봐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거든요. 물론 부모님의 그 엄격한 기준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 있었어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주시는 분들이었지만 그만큼 돈을 쓰는 자세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엄하셨거든요. 친구들이 부모님 카드를 받아들고 백화점 명품관을 휘젓고 다닐 때 저는 용돈을 받아도 그 돈으로 무엇을 사야 부끄럽지 않을지를 한참이나 고민했어요. 또래들이 비싼 가방을 척척 사들고 다닐 때 저는 그 돈이면 봉사단체에 기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슬쩍 권하시던 엄마 말씀이 떠올라 결국 가방을 내려놓곤 했죠. 가끔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나도 좀 펑펑 써보면 어디가 덧나나 하며 입을 삐죽이던 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그 답답하던 가르침이 어느 순간 제 등 뒤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든든한 갑옷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험한 꼴을 당하고 와도 누군가 저를 함부로 대해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나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자존감 하나가 단단히 박혀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평생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것들이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저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파제였던 거예요. 그런 저는 막연한 꿈을 하나 품고 살았는데 그저 우리 부모님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백발이 될 때까지 다정하게 늙어가는 그런 따뜻한 가정 하나를 꾸리는 거였죠. 엄마는 가끔 저를 부엌으로 부르셔서 도마질을 하시면서 슬쩍슬쩍 당신의 연애관을 흘리시곤 했어요. 채원아, 사람을 볼 때는 말이다.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지 말고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봐야 하는 거야. 통장 잔고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기도 하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평생 가는 거란다. 엄마의 그 말씀을 저는 마치 성경 구절처럼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차를 모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보다 식당 종업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어른들 앞에서 어떤 자세로 앉는지를 먼저 보는 버릇이 들었답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민낯이라는 걸 저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알게 됐으니까요. 가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결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들뜬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나는 그냥
마음 따뜻한 사람 만나면 돼. 조건이고 배경이고 그런 거 안 봐. 그 사람이 자기 가족한테 어떻게 하는지,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만 보고 싶어.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야, 너 친정이 잘 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하며 깔깔 웃었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돈이야 둘이 함께 벌어서 채워가면 되는 거고, 집이야 살다 보면 늘려가면 되는 거지만, 사람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그러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한 송채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책 한 권을 펼쳐들고, 퇴근길에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배달시키는 그런 소박한 일상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풍이라는 든든한 뿌리 하나만 가슴에 품고 언젠가 운명처럼 다가올 한 사람을 기다리며 그렇게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꿈꿔오던 마음이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제 앞에 나타나는 날이 오게 됐거든요.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부모님 앞에 서기까지, 또 그 사람의 가족이라는 늪에 발을 디디게 되기까지 제 인생이 얼마나 거센 풍랑에 휩쓸리게 될지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야근에 시달리다가 회사 선배 손에 이끌려 직장인 모임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1g도 없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명함을 주고받는 그 풍경이 저한테는 늘 숙제처럼 버겁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선배가 너 그러다 평생 혼자 늙는다 하며 등을 떠미는 통에 마지못해 어색한 미소를 짓고 따라 나섰던 거죠. 홍대 근처의 작은 펍이었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구석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맥주잔만 하염없이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제 옆자리로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어색하게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 혹시 자리 비어 있으면 잠깐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모임에 나온 다른 남자들은 다들 빳빳하게 다린 셔츠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자기 회사 명함을 자랑스럽게 내미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범한 면 셔츠에 시계도 차지 않은 수수한 차림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뭐랄까, 사람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진짜로 들여다보려는 그런 따뜻하고 선한 눈빛이었거든요. 네, 앉으세요. 저도 모르게 자리를 비켜주는데 그 사람은 고맙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사실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저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찌나 차분하고 다정했는지 시끄럽던 펍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만 또렷이 기억나죠.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 그렇게 몇 번을 만나는 동안 저는 자꾸만 마음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느꼈어요. 데이트라고 해봐야 특별할 것도 없었어요. 한강 둔치를 함께 걷거나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는 그런 소박한 만남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묘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길을 걸을 때면 어느 틈에 제 손에 들린 가방을 쓱 가져가서 자기 어깨에 메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앞서 걸어가는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 서면 손을 가만히 뻗어 저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자기는 찻길 쪽에 섰고요. 식당에서 뜨거운 국이 나오면 다 자기 앞으로 가져가 호호 불어시켜서 제 앞에 두곤 했죠. 처음에는 그런 사소한 배려가 어색해서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하고 손사래를 쳤는데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 모든 행동이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꾸미는 친절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누군가를 챙기는 게 일장이었던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다정함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우리는 한적한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그 사람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라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가 놓았다가 하기를 몇 번,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제 가슴이 다 두근거렸어요. 채원아,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저는 라떼를 마시려다 말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꺼내려 하고 있다는 걸요. 그 사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중학교 때 집을 나가셨어. 그 사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커피잔을 잡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고는 평생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한마디씩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며칠을 곡기를 끊으시고 울기만 하셨다는 것. 결국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어머니가 어린 자기 손을 붙잡고 이제부터 네가 우리 집 가장이다 하셨다는 것. 그날 이후로 자기는 친구들이 학원에 다닐 때 신문을 돌리고 또래들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와 어린 여동생의 학비를 벌어왔다는 것까지요. 말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눈가가 점점 붉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한쪽 손으로 눈가를 쓱 훔치는 거예요. 다 큰 남자가 여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는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왜 이제 와서 하나 싶지? 근데 너 만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한테는 솔직해야겠다. 내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그래도 좋다고 해주면 그때 손 잡자고 해야겠다. 그게 너한테 예의일 것 같아서.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했어요. 무슨 말을 한마디라도 꺼냈다가는 제 눈에서 먼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외도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어린 어깨로 한 가정을 짊어져 왔을 그 세월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사람의 손등을 보니까 동그란 흉터가 두어 개 보이더라고요.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대인 자국이라고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그 흉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손이 먼저 움직여서 그 사람의 손을 슬쩍 잡고 말았어요. 고마워. 말해줘서 고마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 사람의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주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사람이 어떤 차를 모는지보다 어떤 흉터를 가졌는지가 더 궁금한 사람이거든. 당신 흉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자랑스러운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다 큰 남자가 카페 한복판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저는 그런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고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 사람의 옆자리는 내가 채워야겠다고. 이 사람이 지고 온 짐의 절반은 내가 함께 짊어지면 되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에 어른거리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그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사람의 됨됨이는 평생 가는 거란다. 그 사람의 배경이 아무리 초라하다 한들 그 책임감 하나, 그 다정함 하나면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제 가슴 한가운데에 단단한 돌처럼 박혀버렸죠. 며칠 뒤 저는 큰맘 먹고 부모님 앞에 그 사람을 데려가 인사를 시켰어요. 아빠는 평소처럼 묵묵히 차를 한 모금 드시고는 그 사람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눈빛이 맑구나. 엄마도 그 사람의 손을 한참 어루만지시더니 부엌에서 곶감 한 접시를 더 내오시며 살뜰히 챙겨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그 사람의 가정사를 듣고도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고생 많았겠구나 하며 등을 토닥여 주셨죠.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이 진짜 어른이라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마주한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는 우리 친정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정식 집의 그 우아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쪽에서 풍기는 공기는 어딘가 뾰족하고 차가웠거든요. 시어머니 되실 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 엄마의 가방을 위아래로 쓱 훑으셨고 옆에 앉은 그 사람의 여동생은 제 코트의 브랜드 로고를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며 친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인지 뭔지를 휴대폰에 톡톡 두드려대더라고요. 저는 식탁 밑으로 그 사람의 손을 가만히 찾아 꼭 잡았어요. 그 사람도 미안한 마음에 제 손을 마주 잡아주는데 그 떨림이 어찌나 안쓰럽게 느껴지던지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괜찮다고,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이지 몰랐어요. 그 작은 불편함이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이었다는 사실을요. 부모님은 결혼 자금으로 거액을 내놓으시며 강남 한복판에 우리 부부 명의로 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부모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그 돈 안 받을게요. 저희 둘이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께 통장을 가만히 밀어드리는데 엄마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빠는 안경 너머로 저를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묵직한 손으로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다만 힘들 때는 꼭 말해야 한다.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사실 그 결정에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 어머니와 여동생을 건사해온 그 사람에게 처가의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이 평생 짊어져 온 자존감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일 같았어요. 무엇보다 우리 둘이서 차곡차곡 모은 1억 5천만 원이면 단칸방이라도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2층에 작은 전셋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답니다.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피어있는 화장실 천장과 한겨울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꺼져버리는 낡은 보일러가 있었지만 처음 그 집에 발을 디딘 날 저는 남편의 등에 엎여 거실 한가운데를 빙글빙글 돌며 까르르 웃었어요. 여보, 우리 집이야. 우리 둘만의 집. 남편도 저를 안고 한참을 빙빙 돌리더니 저를 가만히 내려놓고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그 사람의 눈에 어찌나 또렷한 결심이 차오르던지 저는 잠시 숨을 멈출 정도였죠. 채원아, 약속할게. 너 평생 호강은 못 시켜줄지 몰라도 평생 외롭게는 안 둘게. 진짜야. 투박하지만 진심이 가득 묻어나는 그 약속에 저는 베란다 너머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그 사람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50억이 아니라 500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 해도 부럽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이 환하게 차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신혼생활은 솔직히 만만치 않았어요.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 한 대로 두 식구가 부채질을 해가며 잠을 청했고, 한겨울에는 보일러가 자꾸 말썽을 부려서 새벽에 둘이 일어나 두꺼운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덜덜 떨기도 했죠. 그래도 그 시절이 마냥 서럽지만은 않았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좁은 부엌에 나란히 서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좌식 밥상 위에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리는 그 소소한 일상이 저한테는 더없이 달콤한 신혼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 우리 부부에게 천사 같은 첫째 아이가 찾아왔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작은 발가락을 처음 손가락으로 만져보던 날 남편은 분만실 앞에서 저와 아기를 번갈아 바라보며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그러고 또 시간이 흘러 둘째까지 우리 품에 안기게 되니 우리 작은 빌라는 어느덧 네 식구가 부대껴 사는 공간이 되었죠. 아이들이 태어나니 안 그래도 작은 집은 점점 비좁아지더라고요. 거실 한가운데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펼쳐놓을 자리가 없어서 저는 매일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에 그 장난감들을 다시 상자에 차곡차곡 정리하느라 허리가 휘어졌어요. 둘째가 기어다니기 시작한 어느 날에는 어찌나 좁은지 부엌에서 일하다가 저도 모르게 아이를 발로 살짝 건드릴 뻔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참을 주저앉아 있기도 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가을의 집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인터폰 화면에 비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현관을 열어드리자 집주인은 슬리퍼를 신은 채로 거실까지 들어와서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대뜸 본론을 꺼냈어요. 이번에 전세금 좀 올려야겠어요. 한 5천 정도? 그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5천만 원. 그게 누구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우리 부부가 몇 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도 만들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남편이 옆에서 헛기침을 하며 사장님, 그게 좀 갑작스러우신데 하고 운을 떼자 집주인은 손사래를 치며 요즘 시세가 다 그래요. 못 맞추시면 어쩔 수 없고 하더니 슬리퍼를 끌고 나가버렸어요. 집주인이 떠난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깔렸어요. 갓 잠든 둘째 아이를 안은 채로 저는 한참을 멍하니 현관문만 쳐다보고 있었고 남편은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안에서 물 내리는 소리에 섞여 누군가 짐승처럼 꺽꺽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둘째를 안방에 살며시 내려놓고는 화장실 문 앞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그 사람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제 가슴이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아프게 욱신거렸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손바닥으로 화장실 문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하면 돼.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의 두 눈은 토끼 눈처럼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 사람은 무릎을 꿇듯이 주저앉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채원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나서. 처음에 장인어른 도움이라도 좀 받을 걸 그랬다. 괜한 자존심 부려서 너랑 우리 애들 이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저는 그 사람의 머리를 가만히 끌어안고 등을 쓸어내려줬어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남편의 등이 어찌나 야위었는지 그 등을 쓰다듬는 제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뒤에 베란다로 나가 가만히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실은 저도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내미신 그 손을 잡았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만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부모님이 우리 부부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평소에는 좀처럼 먼저 호출을 하지 않으시던 두 분이 어느 주말 오후에 잠깐 들렀다 가라 하시기에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으신 부모님은 평소답지 않게 표정이 사뭇 진지하셨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대추차 두 잔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죠. 아빠가 노안경을 쓱 끌어올리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채원아, 엄마랑 아빠 시골로 내려갈란다. 저는 찻잔을 잡은 채로 굳어버렸어요. 부모님이 늘 막연하게 귀촌 얘기를 하시기는 했지만 정말로 결심을 굳히신 건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가 옆에서 부드럽게 말씀을 보태셨어요. 이 나이에 도시 살림이 자꾸 버겁구나. 시골에 작은 집 하나 봐둔 게 있어서 거기서 두 늙은이가 텃밭이나 가꾸며 살까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분의 결정을 응원해 드리려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시더니 남편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이 집에 너희가 들어와서 살아줬으면 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들고 있던 찻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화들짝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님, 그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큰 집을 저희가. 남편이 정중하게 거절하려 하자 아빠는 그 사람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이시며 차분하게 말씀을 이으셨어요. 너희가 그 좁은 집에서 애들 데리고 고생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두 눈 뜨고 보겠냐? 이 집은 어차피 팔 생각 없어.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곳인데 도저히 팔 수가 없다. 너희가 들어와서 살아주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그저 이 집 관리만 잘해주면서 우리 손주들 뛰어놀게 해주면 되는 거다. 아빠의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 저는 어찌나 죄송하고 또 어찌나 감사한지 식탁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닦을 새도 없이 흐느끼고 말았어요. 옆에 앉은 남편은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두 분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머리가 거실 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을 하고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평생 두 분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처가에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위의 어깨를 가만히 잡고 일으켜 세우시며 그런 말 마라. 너는 우리 아들이다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데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어찌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훔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좁은 전셋집으로 돌아와 두 아이를 사이에 두고 아이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사람도 제 손을 마주 꼭 잡으며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곰팡이 핀 화장실을 보며 한숨 쉬지 않아도 되고 한밤중에 보일러가 꺼질까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우리 부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가족이 그 따뜻한 집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50억이라는 그 묵직한 숫자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게 될지를요. 그리고 그 숫자에 가장 먼저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 사람이 다름 아닌 제가 며느리로서 가장 가까이 모셔야 할 그분이라는 사실까지도요. 이삿짐 트럭이 강남의 그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던 날, 저는 둘째를 품에 안고 차창 밖을 내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단지 안에 키 큰 나무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출렁이고 잘 다듬어진 산책로를 따라 어르신들이 손주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계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려 현관 로비에 들어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모자를 살짝 들어 인사를 건네시는 그 정중함이 저는 어쩐지 익숙하면서도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사시던 그 집 안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거실 통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좁은 빌라에서 종일 형광등을 켜고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이 그 햇살 한 줄기에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첫째 아이가 까르르 소리를 지르며 거실 한가운데를 뛰어다니고 둘째는 제 품에서 작은 손을 뻗어 햇살을 잡으려고 옹알이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짐을 내려놓다 말고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그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어깨가 살짝 들썩이는 게 보이길래 다가가 보니 눈가가 또 그렁그렁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등을 토닥였어요. 여보, 우리 진짜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 맞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묻기에 저도 코끝이 시큰해져서 그 사람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어요. 우리 부부의 한 시절이 그 좁은 전셋집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절이 이 환한 거실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구나 싶어서 저는 그날 밤 늦도록 거실 통창 앞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수십 번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정말이지 며칠을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강남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시댁에 전해진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안부 전화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안부와는 거리가 한참 멀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라, 그렇게 좋은 집에 들어가니까 좋냐? 나는 여기서 무릎이 시려서 잠도 못 자는데 너희만 그 큰 집에서 다리 쭉 뻗고 산다 생각하니 잠이 더 안 온다. 저는 한 손으로 둘째를 안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그렇게 좁은 곳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서 총각 시절 알뜰하게 마련해드린 햇볕 잘 드는 아파트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강남 50평짜리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신 그 순간부터 그 집은 갑자기 좁은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에는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다고 하시더니 그 다음 날에는 혼자 있는데 자꾸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날 무렵에는 창문 너머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꾸 손짓을 한다는 듣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이 됐어요. 혹시 정말로 어머님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마음의 병이 깊어진 건 아닐까 싶어서 남편한테 한번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보자고 권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묘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좀 그런 면이 있긴 해. 한번 마음먹은 게 있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사람을 흔드는 그런 면 말이야. 남편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며칠 뒤에야 뼈저리게 알게 됐는데요.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둘째를 재워두고 거실에서 첫째와 그림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리는 거예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맨발로 뛰어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로 거실 한복판까지 비틀비틀 걸어 들어오시더니 카펫 위에 그대로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마치 숨이 넘어가는 사람처럼 헉헉거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며느라. 나 좀 살려라. 나 이러다 정말 죽겠다. 어젯밤에 또 저승사자가 창문에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손을 뻗는데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등을 두드려드리며 물 한 잔을 떠다 드렸어요. 첫째 아이는 그 광경에 놀라 그림책을 끌어안은 채로 소파 뒤에 숨어서 빠끔히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눈에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게 비쳤을까 싶어 저는 가슴이 다 조여왔답니다.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흙빛이 됐어요. 거실 바닥에서 가슴을 쥐어뜯고 계신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등을 어루만지는데 그 사람의 눈가가 또 붉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를 두 눈으로 본 그 사람한테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무거운 족쇄였겠죠. 남편이 한참을 그렇게 어머니의 등을 쓸어들이다가 저를 가만히 올려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부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작은 경보음이 자꾸만 울렸지만 그 사람의 그렁그렁한 눈을 마주하는 순간 그 경보음을 못 들은 척 눌러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지내요. 방도 많은데 한 칸 쓰시면 되잖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짓말처럼 시어머니의 헉헉거리던 숨소리가 잦아드는 게 아니겠어요. 가슴을 쥐어뜯던 손도 어느 틈에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이고 흐릿하던 눈동자에는 또렷한 빛이 돌아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쓱 닦으시더니 의외로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짐을 언제 싼다니 내일 아침에 바로 들어오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을 타고 차가운 무언가가 스르륵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곧 숨이 넘어갈 듯 가슴을 쥐어뜯던 분이 합가 결정을 듣자마자 짐 싸는 걱정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묘한 위화감을 가슴에 품은 채로 저는 그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죠. 다음 날 새벽 채 동이 트기도 전에 우리 집 초인종이 우렁차게 울렸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현관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어제 그 비틀거리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엘리베이터에서 박스를 척척 내리며 일꾼 아저씨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모습이 마치 개선장군 같았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마치 미리 점 찍어두기라도 한 듯이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방으로 곧장 짐을 옮기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안방으로 쓰던 그 방이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어머님, 거기는 저희가 하고 입을 떼려는 찰나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제 말을 자르셨어요. 늙은 사람은 햇볕을 많이 봐야 뼈가 안 삭는다. 너희 젊은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방에서 자도 끄떡없잖니. 저는 입을 쩍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옷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결국 그날 우리 부부는 햇볕도 잘 안 드는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겨야 했고, 시어머니는 안방 침대에 대자로 누우시며 여기 진짜 좋네 하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문제는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짐을 풀자마자 그렇게 가슴을 쥐어뜯게 만들던 우울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을 차지하고는 하루 종일 트로트 방송을 크게 틀어놓으셨고, 부모님이 마련해 두신 안마의자에 종일 누워서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여도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서 다리를 쭉 뻗고 누워 며느라 커피 한 잔 타다 줘라 하시며 손짓을 하셨죠. 부모님이 평생을 쌓아오신 그 단정하고 품격 있던 공간이 시어머니의 거친 목소리와 트로트 가락으로 하루하루 흙탕물이 끼얹어지듯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 자꾸만 베란다로 나가 한숨만 푹푹 내쉬었고, 저는 그런 그 사람의 등을 차마 다그치지 못한 채 그저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리를 잡으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집 현관으로 또 다른 짐, 가방들이 줄지어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리를 잡으시고 한 달이 지날 무렵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눈 밑에는 그늘이 깊게 내려앉았고 입꼬리는 자꾸만 아래로 처졌거든요. 시어머니의 만행은 갈수록 도가 지나쳐서 저는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졌죠. 어느 날에는 야근을 마치고 자정이 다 되어 현관문 앞에 들어섰는데 누군가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아랫집 새댁이 잠옷 차림으로 내려와서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 제발이요. 어머님께 한밤중에 세탁기 좀 안 돌리시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가 잠을 못 자요. 저는 어찌나 죄송하던지 새댁의 두 손을 잡고 거듭 머리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빼꼼히 내다보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오시더니 새댁을 향해 삿대질을 하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세탁기 소리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그래. 우리가 빨래 좀 한다고 잠을 못 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그 자리에서 땅이 꺼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새댁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문을 천천히 닫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부모님이 평생 쌓아오신 평판이 시어머니의 호통 한 번에 더럽혀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칼로 베인 듯 아려왔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휴대폰이 자꾸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받을 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통화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서 한참 동안 담배를 피우다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 일인가 싶었는데 어느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떼더라고요. 여보, 매부가 사고를 쳤어. 저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신우이의 남편이라는 사람을 저는 결혼식 이후로 손에 꼽을 만큼만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고를 쳤다는 말에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한참 만에 말을 이어갔어요. 주식이며 코인이며 손을 댔다가 다 말아먹고 전셋집 보증금까지 빼서 더 부었다나 봐. 지금 집도 빼야 하는 상황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누가 가슴을 쿵 내려친 듯 숨이 턱 막혔어요. 시어머니 한 분 모시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전쟁터 같은데 거기에 시누이 부부까지라니. 저는 차마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는 못한 채 그저 이불 끝자락만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아는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걱정 마. 절대 우리 집에 들이는 일은 없을 거야 하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 약속이 깨지는 데에는 제 사흘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끌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안에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어요. 만삭의 시누이가 우리 집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고 시누이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식탁에 앉아 맥주를 까서 마시고 있더라고요. 현관 입구에는 사람 키만한 캐리어 3개가 떡하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시누이의 명품 가방이 마치 자기 자리이냥 얹혀 있었죠. 어머, 새언니 왔어요? 야근하느라 힘들었지? 시누이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로 그 한마디를 던지는데 저는 어찌나 기가 차던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사이에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니 두 손을 합장하듯 모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갈 데가 없어서 잠깐 신세 좀 지러 왔다. 그깟 방 하나 못 내주냐? 불쌍하잖아. 마침 그때 회사에서 급한 결제 때문에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현관에 들어섰어요. 그 광경을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지더니 거실 한복판에 우뚝 서서 고함을 질렀어요. 엄마, 여기가 무슨 난민 수용소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의 호통에 시누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나려는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그대로 풀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마치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처럼 통곡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 어미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사실은 내가. 시어머니가 거기까지 말씀하시고는 가슴을 더 거세게 쥐어뜯으시는데 남편이 놀라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부축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폭탄 같은 말씀을 흘리셨어요. 대장암이 다시 재발했다는구나. 의사가 그러는데 길어야 1년이라더라. 죽기 전에 우리 딸이랑 손주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이 어미가 욕심이 너무 컸다. 암 재발이라는 그 3글자가 거실 한복판에 떨어지는 순간 그 공간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얼굴은 시뻘건 빛에서 한순간에 새파랗게 질려갔고 시누이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죠. 시누이의 남편이라는 사람만 식탁 의자에 앉아 묘하게 어색한 표정으로 맥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우두커니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를 한번 잃을 뻔했던 남편한테 어머니의 시한부 선고는 그 어떤 칼날보다도 깊이 가슴을 갈라놓는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차마 그 옆에서 시누이 부부를 내쫓으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밤 우리 집의 안방을 시어머니가 차지하고 계신 상황에서 시누이 부부가 큰 방 하나를 더 가져가게 됐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어쩐지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 오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시누이는 만삭이라는 이유로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배달 음식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시켜 먹더라고요. 그러고는 다 먹은 배달 용기를 식탁 위에 그대로 쌓아두고는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제야 새언니 왔어요? 저거 좀 치워주세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7명. 우리 부부와 아이 둘, 시어머니, 시누이 부부까지. 그 50평이 넓다고 한들 7식구가 부대껴 살기 시작하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집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수선해지더라고요. 거실 카펫에는 배달 음식 국물이 묻어 얼룩이 지고 소파 위에는 시누이가 벗어놓은 옷들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고 세탁기 앞에는 시누이 남편의 양말이 굴러다녔어요. 매일 밤 아이들을 옆에 끼고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꾹꾹 눌렀어요. 부모님이 평생을 단정하게 갖고 오신 그 집이 어느 틈에 기생충들의 숙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심정이 정말이지 글로는 다 옮기지 못할 만큼 처참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처참함의 끝에는 제가 차마 상상도 못했던 더 추악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진실의 첫자락을 제 귀로 직접 듣게 되는 날이 며칠 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시누이 부부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날 무렵 저는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매일 시험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시한부라는 그 세 글자가 자꾸만 제 발목을 잡았어요. 길어야 1년이라는 사람한테 매정하게 굴 수는 없잖아요. 남편은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해드리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남편이 진료 예약을 잡고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가요 하고 말씀드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거짓말처럼 그 전날부터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가겠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차를 못 타겠다. 오늘은 기력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번도 아니고 진료 예약을 잡을 때마다 똑같은 핑계가 반복되니까 제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 하나가 자꾸만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어머니가 워낙 마음의 병이 깊어 그러시는 거라며 차라리 집 근처 작은 병원이라도 모셔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도 손사래를 치시며 자기는 이미 어느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니 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단서나 검사 기록 같은 건 한 번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법이 없었어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의식하면서도 저는 차마 그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만에 하나 정말로 시한부이신데 며느리가 의심을 했다는 그 죄책감을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쩐 일인지 자꾸만 코끝이 시큰거리고 머리가 무겁더라고요. 점심 무렵에는 한기까지 들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저 조용히 들어가 작은 방에 누워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현관 비밀번호를 살며시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거실 쪽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시한부라는 분과 딸이 한낮부터 무슨 웃음거리가 그리 많은가 싶기는 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작은 방으로 향하려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그 한마디가 제 발걸음을 그 자리에 단단히 박아버리는 거예요. 엄마, 진짜 연기 잘하더라. 나 옆에서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니까. 시누이의 그 깔깔거리는 목소리에 이어서
시어머니가 박장대소를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연기력 죽이지 않니? 가슴 쥐어뜯는 거, 그거 드라마 보면서 다 연구한 거야. 그 며느리가 어찌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내가 다 미안하더라니까. 저는 현관과 거실 사이의 좁은 복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어느 틈에 발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그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실에서는 그 모녀의 키득거림이 멈출 줄을 모르고 이어졌어요. 근데 엄마, 그 대장암 시한부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였어. 오빠 그거 듣고 거의 까무러쳤잖아. 얘는 그거 옛날에 동네 김씨 할머니가 진짜로 그렇게 돌아가셨거든. 어디 한번 해보라 그래. 진단서를 봤어. 차트를 봤어. 우리 아들은 효자라서 절대 의심 안 한다. 그 순간이었어요. 부엌에서 자글자글 무언가 끓는 소리가 나길래 저도 모르게 시선을 옮겼는데 식탁 위에 두툼한 삼겹살이 됨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신우이의 남편이 식탁 앞에 앉아서 그 고기를 상추에 둘둘 말아 입에 우겨넣고 있었고 신우이가 그 옆에서 깔깔거리며 한마디 보태는 거예요. 엄마, 근데 시한부 환자가 삼겹살을 4인분이나 먹고 소화가 잘 돼? 새언니가 보면 어쩌려고. 걔는 야근하느라 밤늦게 들어올 거다. 그리고 좀 보면 어떠냐. 시한부인데 좀 잘 먹어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지. 어차피 우리는 이 집에 뿌리 내릴 거니까. 뿌리 내릴 거니까.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귀 속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누군가에게 지지겨지듯 욱신거리는데 신기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가슴팍을 어루만져 드리던 제 손이 그 헛소리를 진심으로 받아듣던 제 귀가 그 시한부라는 거짓말 앞에서 7 식구를 부대껴 살게 한 제 결정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휘몰아치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평생을 갖고 오신 그 단정한 공간, 남편이 어린 시절 어머니를 위해 흘렸던 그 모든 눈물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저 두 모녀의 키득거림 한 번에 짓밟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누군가 제 등을 떠밀기라도 한 것처럼 제 발걸음이 거실 쪽으로 한 발 한 발 옮겨졌어요. 거실 입구에 제가 그림자처럼 서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신우이였어요. 신우이의 그 깔깔거리던 입꼬리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그 자리에 얼어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로 한참을 더 웃으시다가 딸이 굳어가는 모습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며느라, 너 왜 이 시간에?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짚으며 일어나시려는데 저는 그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똑바로 마주 섰어요.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지는 게 저도 느껴졌어요. 암이요? 시한부요? 그렇게 여기서 살고 싶으셨어요? 아들 며느리가 이제 좀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이꼬웠냐고요. 제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차분하던지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평소 같으면 펑펑 울었을 그 순간에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또박또박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는 듯 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비싸고 이 넓은 집에 좀 얹혀 사는 게 뭐 어때서? 너 친정 부모가 그렇게 잘 살면 시댁 식구한테도 좀 베풀고 사는 게 도리 아니냐?
무슨 애가 이렇게 야박해.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터졌어요. 그러고는 신우이의 남편이 먹다만 삼겹살 접시를 한 손으로 식탁에서 들어 그대로 쓰레기통에 쏟아 부어버렸어요. 식탁 위에 흩어진 상추와 마늘 조각들도 손으로 쓸어서 죄다 쓰레기통에 쳐넣었고요. 신우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나려는데 저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현관 신발장 앞에 줄지어 세워져 있던 신우이 부부의 그 큰 캐리어 3개를 저는 두 손으로 차례차례 들어복도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가방 안에 든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도,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소리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옷가지가 가득한 박스도, 신우이 남편의 양복 가방도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끄집어내서 복도 한복판에 내던져 버렸죠. 그러고 나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의 신호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여보, 당신 엄마 가짜야. 암 같은 거 없어. 내가 다 들었어. 지금 당장 안 오면 나 진짜 당신이랑도 끝낼 거야.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멎는 듯 하더니 잠시 후 지금 갈게 하는 짧은 대답이 떨어졌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평생 그렇게 차가운 남편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30분도 채 안 되어 남편이 현관에 들어섰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마치 흰 종이장처럼 핏기가 가신 상태였어요. 남편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두 어깨를 잡고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사실대로 말해. 진짜야? 진짜 거짓말이야?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가슴을 쥐어뜯는 신용을 하며 둘러대시려는데 남편이 그분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고는 시뻘개진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며 평생 누구한테도 한 적 없던 그 한마디를 토해냈어요. 엄마는 오늘부로 내 엄마 아니야. 내 가족은 채원이랑 우리 애들이야.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 가무섭게 남편은 거실 한복판에서 엉엉 우시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일으켜 현관 쪽으로 끌고 갔어요. 신우이가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오빠 하고 매달리는데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로 그 무리들을 한 명 한 명 복도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그 사람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서야 가슴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무거운 무언가가 그제야 비로소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두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더라고요. 어깨를 들썩이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은 채로 그저 어두컴컴한 단지 너머를 망연히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사람의 등을 바라보는데 제 가슴이 다 미어지더라고요. 저는 슬며시 베란다로 나가서 그 사람의 등 뒤에 가만히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그 사람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는데 남편이 그제야 무너지듯이 베란다 난간을 두 손으로 짚으며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생을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살아온 그 사람이 그 모든 시간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밤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저는 차마 짐작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한마디를 꺼내자 저는 그 사람을 뒤에서 가만히 끌어안으며 등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 사람의 심장이 어찌나 거칠게 뛰는지 제 뺨으로 다 전해지더라고요.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이제 진짜 우리 가족만 보고 살자. 남편이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마주 안았어요. 그 사람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니까 그제야 저도 참고 참았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져서 어깨를 들썩이게 되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베란다에 한참을 그렇게 서서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쫓겨난 그 사람들의 소식이 이런저런 경로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촌 누님 되시는 분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셔서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떼시더라고요. 채원아, 너희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며칠을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어디 산 동네 원룸을 하나 구해서 들어갔다더라.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만삭의 시누이가 며칠을 찜질방에서 잤다는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곧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안방을 빼앗고 우리 아이들의 방을 차지하고 시한부 연기로 우리 부부를 농락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 더 이상 흔들릴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소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좁은 원룸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 그리고 갓 태어난 손주까지 네 사람이 부대껴 살게 됐다는데 매일같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사위가 능력 하나 없어서 장모를 원룸에 살게 한다 펄펄 뛰시고 시누이의 남편은 장모님이 며느리 등쳐먹다가 들켜서 자기네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며 삿대질을 한다고요. 시누이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그 둘 사이에서 우는 게 일과라고 하니 그 좁은 원룸이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제 휴대폰이 길게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떴는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호기롭던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작고 처량하더라고요. 며느라, 나 좀 살려줘라. 정말 죽기 전에 부탁이다. 저는 베란다에 등을 기댄 채로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서 가슴을 쥐어뜯으시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묘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원하시던 대로 따님이랑 손주랑 한 집에 같이 사시잖아요. 축하드려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무언가 더 말씀하시려고 헐떡거리시는데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가만히 눌렀어요. 가슴 한구석이 시린 게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후회는 단 한 톨도 없더라고요.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우리 부부는 친정에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시골로 향했어요. 부모님이 귀촌하시고 마련하신 그 작은 한옥집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저는 평소 같으면 환하게 웃으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을 텐데 그날만큼은 차에서 내리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거운지 마당 입구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저보다 더 무거운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었죠. 그 사람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당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계시던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는 들고 계시던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리실 뻔하더라고요. 자네 일어나게. 이게 무슨 짓인가. 엄마가 한 걸음에 달려와 사위의 손을 잡으려 하시는데 남편은 그 손을 잡지도 못한 채로 자기 두 손을 모아 마당 흙가닥을 짚더라고요. 어느 틈에 마당으로 나오신 아빠가 그 광경을 보시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두 분이 평생 갖고 오신 그 집을 더럽혔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그 사람은 결국 마당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서 마당 한쪽에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고 말았어요. 아빠가 처음에는 노발대발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의외로 아빠는 그저 묵묵히 사위 곁으로 다가가시더라고요. 아빠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남편 옆에 같이 앉으시더니 그 사람의 어깨를 두툼한 손으로 꽉 잡으셨어요. 그러고는 평소답지 않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이보게, 그 집의 진짜 주인은 자네와 우리 채원일세. 자네 가족이 자네 부부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자네를 탓할 사람은 이 마당 안에 단 한 사람도 없네. 그러니 일어나. 어깨 펴게. 아빠의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어깨가 더 거세게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아버지의 외도로 등이 굽어있던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도 옆에서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시며 사위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고 계셨고 저는 마당 끝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코끝이 시큰해져서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친정 마당에 평상을 펴고 둘러앉아 부모님이 직접 가꾸신 채소로 차린 소박한 밥상을 받았어요. 남편은 평생을 처가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그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우리 부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식탁 앞에서 거듭 다짐을 했어요. 아빠는 그저 묵묵히 막걸리 한 사발을 사위에게 따라주시며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한마디 더 보재시더라고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조수석에 앉은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의 눈가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평생 본 적 없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차창 너머의 들녘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이제 내 진짜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애들뿐이야.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그 다음 주말 내내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대청소를 했어요. 시누이 부부가 쓰던 방의 침구를 죄다 드러내서 새 것으로 갈았고 시어머니가 누우셨던 안방 침대도 통째로 바꾸기로 했어요. 시누이가 제 화장대 서랍은 안에 든 모든 화장품을 다 비워내고 새 것들로 다시 채웠어요. 그 사람들의 손길이 닿았던 곳마다 박박 닦아내고 환기를 시키느라 사흘 내내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묶어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갈 때마다 저는 묘하게 가슴이 후련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묵직한 봉투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흘리고 간 모든 흔적이 영원히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우리 집에 다시 부모님 댁 특유의 그 단정한 향기가 돌아오던 날,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한참을 그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거실 통창 너머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카펫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안방에서는 두 아이가 까르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남편이 어설픈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요. 저는 가만히 서서 그 모든 풍경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지독했던 폭풍이 우리 집에서 빠져나간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한 약이더라고요. 그렇게도 깊고 아팠던 상처 자리에 어느 틈에 새살이 차곡차곡 돋아오르고 그 위에 햇살 같은 일장이 한 겹 한 겹 더딥혀지더니 이제는 그 상처가 우리 가족의 단단한 흉터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봄이 한창 무르익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는데 거실 쪽에서 까르르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침대에서 슬며시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까 글쎄 남편이 식탁에 두 아이를 마주 앉혀놓고 어설픈 솜씨로 토스트를 굽고 있는 거예요. 토스트 한쪽은 살짝 까맣게 탔고 계란 프라이는 노른자가 터져 있었지만 두 아이는 그 어떤 호텔 조식보다 맛있다는 듯이 입가에 잼을 잔뜩 묻혀가며 호호 웃고 있었죠.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식탁 의자를 빼주는데 저는 어쩐 일인지 그 평범한 토스트 한 조각 앞에서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1년 전만 해도 이 시간이면 시어머니의 트로트 가락이 거실을 가득 채웠을 거고 시누이 부부의 늘어진 옷가지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 네 식구만 둘러앉아 잼 묻은 입가를 마주보며 웃을 수 있다는 그 평범함이 어찌나 눈물나게 감사하던지요. 엄마 아빠가 토스트 너무 태웠어. 그치? 첫째 아이가 일러바치듯 까르르 웃으니까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다음에는 진짜 잘 구워줄게 하고 한 손을 들어 보였어요. 그 광경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토스트 한 조각을 천천히 베어물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씩을 들고 있었어요. 거실 통창 너머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카펫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단지 안에 핀 벚꽃잎이 바람을 따라 흩날리고 있었죠. 남편이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거실벽에 새로 걸어놓은 액자 하나를 가만히 올려다보더라고요. 며칠 전 친정에 다녀오던 길에 저는 아빠께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우리 집 거실에도 그 가온 액자와 똑같은 글귀를 하나 써주실 수 있겠느냐고요. 아빠는 노안경을 쓱 올리시더니 그날 밤늦도록 한지에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붓을 놀리시더라고요. 인품, 인성, 예의, 친절, 봉사. 어릴 적 우리 집 거실벽에 묵직하게 걸려있던 그 가온이 이제 우리 부부의 거실에도 그대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채원아. 남편이 그 액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로 저를 가만히 불렀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응하고 대답했죠. 나는 말이야, 어릴 적에 아버지라는 사람한테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우리 장인어른한테서 듣고 살아. 그게 나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야. 저는 그 사람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 사람의 손등 위에 동그랗게 자리 잡은 그 옛 흉터들을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 흉터들이 더 이상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도 저도 비로소 알게 됐으니까요. 가끔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시는 날이 있어요. 두 분이 시골에서 직접 키운 채소며 과일을 한 보따리씩 싸들고 우리 집 현관문을 들어서시는데 신기한 건 두 분이 매번 신발을 벗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채원아, 안방 화장실 좀 잠깐 써도 되겠니? 엄연히 본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데 그 집의 안방 화장실을 쓰는 것조차 사위와 딸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제가 손사래를 치며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쓰세요 하고 막아섰는데 두 분은 그저 빙긋이 웃으시며 그래도 이 집은 너희 부부의 집이니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거실벽에 걸린 가온을 슬며시 올려다봐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저렇게 사신 분들이거든요. 가지셨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베푸셨다고 해서 그것을 무기로 삼지 않으시는 그 진짜 어른의 품격. 50억이라는 그 묵직한 숫자에 잠시라도 발이 걸려 비틀거렸던 어떤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부자의 자세를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매일같이 배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이 한 뼘 더 깊어졌어요. 자신의 핏줄을 직접 끊어내야 했던 그 상처가 한동안 그 사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우리 아빠가 보여주신 그 묵직한 손길 덕분에 남편은 비로소 진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우뚝 서게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두 아이를 양쪽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 모습이 이제는 우리 집의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든든한 풍경이 되었어요. 가끔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소식이 어디선가 흘러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좁은 산동네 원룸에서 시누이 가족과 매일같이 부대끼며 살고 계신다고 해요. 시누이의 남편은 결국 빚을 못 견디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고 시누이는 아기를 들쳐업고 식당 일을 다니며 친정 엄마와 둘이서 어린 것을 키우고 있다네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마음 한구석이 묘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시 우리 집에 들이고 싶다는 마음은 단 한 톨도 들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던 어느 저녁 그 사람은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묵묵히 밥알을 씹다가 천천히 입을 떼더라고요. 내가 평생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을 거야. 그치만 다시는 안 봐.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니까. 저는 그 사람의 그 단단한 결심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평생 효자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그 사람이 비로소 그 짐을 내려놓고 자기 진짜 가족만을 바라보게 된 그 순간이 저는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실 액자를 올려다보며 매일같이 다짐을 해요. 남의 떡을 탐내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추한 인생은 절대로 살지 않겠다고요. 누군가의 호의를 권리로 알고 함부로 휘두르는 그런 사람으로는 결코 늙어가지 않겠다고요. 이 집이 부모님이 우리 부부에게 내어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매 순간을 갈고 닦으며 살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요즘 더 부지런해졌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면서 차곡차곡 저축을 늘려가고 있고 저도 회사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차근차근 제 몫을 키워가고 있어요. 언젠가 부모님이 정말로 어디 편찮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날이 왔을 때 두 분이 평생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지난 주말에는 모처럼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시골 친정에 다녀왔어요. 마당에 두 아이가 풀어놓은 토끼처럼 뛰어다니는 동안 저는 마루에 걸터 앉아 엄마가 깎아주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아빠가 평상 위에 커피를 앞에 두고 사위와 마주 앉으셨고 두 사람은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셨어요. 마당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드는데 그 풍경이 어찌나 평화롭고 아름답던지 저는 한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아이는 뒷자리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저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이 어쩐 일인지 저를 한번 쓱 바라보더니 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여보,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긴 시간 동안 저의 부족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희 부모님이 평생 지켜오신 그 가온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품격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채원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댁이라는 이름 하나에 묶여 십수년을 마음 졸이며 살아오신 채원님의 그 무거운 시간이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따라가면서 가슴이 다 먹먹해지더라고요. 특히 시한부 연기에 속아 7식구를 끌어안고 살던 그 답답한 나날이 어느 한순간 진실 앞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호의를 권리처럼 휘두르던 그 사람들이 결국 본인들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인과응보라는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위의 손을 잡고 자네는 좋은 사람일세 하시던 친정아버님의 그 한마디가 저는 오래도록 마음에 낭을 것 같아요. 진짜 어른의 품격이라는 게 결국은 돈이 아니라 그 따뜻한 한마디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채원님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끌어안고 계실 모든 분들께 이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고부 여정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